사사구경 살인마 그렇게도 불리고 쌤의 아들 그러면 다 알 거예요. 1976년부터 1977년까지 뉴욕 일대에서 살인 6명 2천여 건의 방화? 첫 범행이 1975년 12월 24일이에요. 사냥용 나이프로요. 식료품에서 장보고도 나오던 여성을 등을 몇 차례 이제 칼로 찔렀다고 해요. 그리고 76년 6월에 사사구경 리볼버를 그 동료로부터 구입합니다. 이때부터 사사구경 살인마가 시작되는 거구나. 근데 이때 이 새끼가 이제 진짜 대범해지는 그 이유가 나와요. 사람을 쏴서 죽이고 난 다음에 주변에서 그 목격자한테 인사를 건넸대요. 하이 미스터 이랬대요. 그리고 특별수사본부에다 편지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나는 사냥하는 재미로 살아. 나를 멈추게 하려면 당신들이 나를 죽여야 해. 당신들의 살인자 괴물로부터. 한국의 살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러네요, 이게. 네. 오늘은 해외 사건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의 연쇄살인마인데요. 1976년부터 네. 1977년까지 2년간이네요. 약 13개월입니다. 네. 13개월에 걸쳐서 뉴욕 일대에서 살인 6명. 네. 그 다음에 7명 중상해. 그 다음에 2천여 건의 방화? 거기에다가 자신을 쌤의 아들 쌤이 자신을 조종해서 살인을 하게 만든다는 발언을 낸 거예요. 44구경 탄환을 범행에 사용했기 때문에 44구경 살인마라고 불리기도 한다. 근데 이 버코이츠가 범행을 저질렀던 나이대가 23살, 24살 요맘때예요. 1974년도에 제대를 했는데 경비원으로도 일하고 막 그랬었대요. 네, 예. 그런데 그 범행을 시작할 때쯤에는 일이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1975년 12월 24일이에요. 사냥용 나이프로요. 사냥용 칼. 네, 그 식료품에서 그 점에서 아마 장보고도 나오던 여성을 등을 몇 차례 이제 칼로 찔렀다고 해요. 이게 지 본인은 이게 첫 범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신고된 게 없대요. 신고된 게 없고 이 여성의 신원, 피해자의 신원도 증명이 안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뭐 본인이 이야기하는 첫 범행이더라고요. 네. 예. 근데 그날 이제 또 다른 대상자를 찾아서 예. 미셸 포먼이라는 16살 여성을 16살. 네, 다가가서 머리에 이번에는 등이 아니라 머리에다가 칼을 이렇게 휘둘렀어요. 네, 휘둘렀대요. 다행히 포먼은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 중상해를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6군데 정도 찔른 걸로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취직을 또 해요. 그래서 우체국에 76년 3월에는 우체국 직원으로 취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우체국 직원으로. 그리고 나서 이제 칼을 찌르고 나서 자기가 이제 겁이 났는지 그 요커스라는 데로 아예 이사를 해요. 국간하고 이제 쉬고 정상으로 일단 돌아가서 냉각기 갖는 거네요. 침체기. 네. 근데 이때부터 진짜 크게 범행을 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 휴스턴으로 가서 군대 나왔었잖아요. 예, 예. 군대 동료를 찾아가서 그때 76년 6월에 사사구경 리볼버를 그 동료로부터 구입합니다. 이때부터 사사구경 살인마가 시작되는 거구나. 그러면 6월 달에 총 샀고 7월 29일 날이네. 그러면 한 2달 정도 되네요. 차에서 수다 떨고 있던 그 18살 여자 19살 여성 이렇게 둘이네요. 이 두 사람을 향해서 자동차 안으로 5발의 총알을 발사했어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 이 두 사람 다 죽었나요? 도나라는 여성은 죽었고요. 조디라는 여성은 살았는데 예. 너무 쇼크가 심해가지고 이후에도 정신병을 앓았대요. 그리고 나서 버코이츠 얼굴을 기억을 못하고 근데 그냥 곱슬머리 백인 남성 아이고야. 그리고 여기가 나이대가 30대라고 추정을 했더라고요. 여기가 마피아 동네다 보니까 마피아들이 이 목표 대상 헷갈린 거 아니냐. 뉴욕 경찰은 그렇게 인식한 거죠? 네. 야, 여기서부터 사실은 이게 시작이 됐구나. 이게 착각 속에서. 네. 그리고 이제 한 달 지나서요. 1976년 10월 23일인데 똑같은 형태예요. 차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던 사람들한테 총을 갈긴 건데 그때는 20살짜리 20세 여성 2명이네? 근데 이게 알고 봤더니 교수님 예. 이 20대 여성이 한 명이 남자예요. 근데 아이고야. 어깨 장발처럼 이렇게 길러서 바깥에서 봤을 땐 여성 둘이었던 거예요. 처음에는 여성들만 상대로 총을 쏘거나 여성들로만 공격을 했다가 나중엔 뒤로 가면서는 이제 남성들도 공격하는데 그건 자신감일까요?
그런 것 같아요, 교수님. 처음에는 그래도 만만하게 여성을 대상으로 삼았다가 자꾸 성공하니까 총으로 하니까 성공이 되니까 이거 이제 남녀 구분 없이 쏘기 시작한 거 어떤 그 진화 과정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때도 이 남성 같은 경우도 20대 남성을 버코비치가 아마 상담하면서 면담하면서 그 얘기했었나 봐요. 여성인 걸로 생각하고. 둘 다 살았네. 차 끌고 도망을 갔네. 네. 어? 근데 이제 탄도 비교를 하니까. 탄도 비교하지. 그 총알 비교하지. 네. 그 앞에 있었던 이제 그 7월달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마피아가 잘못 쏜 게 아니라는 게. 그렇지. 여기서부터는 이제 좀 달리 보겠네. 네. 다섯 번째서 이제 사건이 있네요. 한 달 만에 있네요. 76년 11월 26일이네요. 17, 18이네요. 네. 길을 물으면서 접근을 했네. 그래가지고 총을 꺼내서 이거는 차 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길거리에 서 있는 사람한테 쏜다는 얘기는 좀 대담해지는 거예요. 네. 17, 18 먹은 조앤과 이 도나에게 길을 물어본다고 접근해가지고 총을 꺼내서 발사를 했는데 도나 같은 경우는 목에 총을 맞았네요. 네. 그 다음에 조앤 같은 경우는 등에 총을 맞았고 하반신 마비. 그래서 척추 마비. 죽지는 않았네, 두 사람 다. 네. 한 사람 그 조앤 같은 경우만 척추 부상으로 평생 하반신 마비가 됐네요. 1977년 1월 30일에는요. 또 차 안에 있던 두세 달 간격이에요. 네. 네. 차 안에 있던 그것도 퀸즈죠. 이때 크리스틴하고 존이라는 그 약혼한 서로 사이에 있던 사람들이 차 안에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네. 이때 여성만 이제 총을 맞고 여성만 사망해요. 일곱 번째 사건은 네, 77년 3월 8일이네요. 네. 이것도 퀸즈네, 퀸즈. 네, 길 걷고 있는데 그 버지니아 보스커리 치안이라는 19세 여성인데요. 바로 거기 자리에서 발사를 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이 새끼가 이제 진짜 대범해지는 그 이유가 나와요. 네. 사람을 쏴서 죽이고 난 다음에 그 주변에서 그 목격자한테 인사를 건넸대요. 네, 이랬대요. 하이 미스터 이랬대요. 그리고 차를 타고 이제 도망을 갔는데 이게 아마 도망치다 보니까 차 막 지그작으로 간 모양이죠. 네. 그러니까 경찰이 따라 붙었어. 네. 그 잡았어. 네. 그래가지고 건물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무전이 들려 그때. 네. 지금 여성이 총 맞아 죽은 사건이 터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지그자그 운전한 놈 이게 중요한 거 아니야. 사실은 이는 범인인데. 맞아요. 이건 놔두고 가. 그리고 네. 그 현장으로 간 거예요. 나중에는 이제 동일범 소행 게 이제 거의 드러나니까 이때부터 이제 이거 버코비츠 공개 수배했다고 그러는데. 네. 그러면서 이제 수사본부가 특별수사본부 당연히 특별수사본부 생겨야죠. 수사를 또 하는데 또 갑자기 또 4월 달에 또 사건이 팍 터집니다. 4월 17일 날 또 범행하네요. 네. 이것도 또 브롱스에서 브롱스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었나 봐요. 18, 20살. 네. 아이고야. 그때 이제 또 총을 쏴가지고 여성은 그 자리에서 죽고 남성도 그때 이제 또 병원으로 옮겨져서 또 죽어요. 버코비치가 특별수사본부에다 편지 쓴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우와, 나 이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면서. 친애하는 조셉 보넬리 경감에게 난 당신들이 나를 여자를 증오하는 사람으로 불러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 난 아니야. 난 그냥 괴물이지. 난 샘의 아들이야. 난 몹쓸 꼬마라고. 샘은 술을 마시면 심술구져져. 가족들을 때리지. 가끔은 날 집 뒤쪽에 묶어놓기도 하고 차고에 가둬두기도 해. 샘은 피를 마시기를 좋아하지. 밖에 나가서 사람을 죽여라. 아버지 샘이 명령하지. 우리 집 뒤에는 몇 명이 잠들어 있어. 대부분 젊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강간당하고 도살당하고 피가 빨렸고 이제는 뼈만 남았지. 아빠 샘은 나 역시 다락방에 가두어. 나는 밖으로 나갈 순 없지만 창문을 통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것을 구경하지. 나는 아웃사이더 같다고 느껴.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나는 살인을 하도록 정해졌어. 그런데 나를 멈추게 하려면 당신들이 나를 죽여야 해. 경찰들은 주의해서 들어. 나를 먼저 쏴. 죽이지 못할 거라면 내 앞을 가로막지 마. 당신들이 죽을 테니까. 아빠 샘은 이미 이제 너무 늙었어. 그는 젊음을 유지할 피가 필요해. 그는 너무나 많이 심장마비를 일으켰지. 젠장 아프구나 내 아가야. 나는 무엇보다도 내 예쁜 공주가 그리워. 공주는 우리의 여자들 집에서 쉬고 있거든.
그렇지만 그녀를 곧 보게 될 거야. 나는 괴물이야. 마왕이지. 거대한 괴수라고. 나는 사냥을 좋아해. 만만한 사냥감. 맛있는 고기를 찾아 거리를 어슬렁거리지. 퀸즈 여자들이 제일 이뻐. 그들이 마시는 물 때문이지. 나는 사냥하는 재미로 살아. 아빠는 피를 마셔야 하지. 보넬리, 나는 아무도 죽이고 싶지 않아. 장담은 못해도 더는 안 죽일 거야. 존경하는 당신 아버지만 빼고. 나는 이 세상을 사랑을 주고 싶어. 나는 사람들을 사랑해. 나는 이 땅에 속해 있지 않아. 나를 야후가 뭐냐면 뭐 다 아실 거예요. 걸리버 여행기에 나오는 그 말하는 말들이 사는 나라, 그 야후. 거기로 데려다 주라고. 퀸즈 시민들에게 나는 그렇게 해놓고 이제 퀸즈 시민들에게 나는 당신들을 사랑해. 또 당신들 모두가 행복한 부활절을 맞기를 바래. 신의 축복이 이 세상에서도 또 저 세상에서도 당신들에게 있기를. 이제 작별을 해야겠어. 잘들 잘하고 경찰들. 이 말을 잊지 말라고. 난 돌아올 거야. 돌아올 거라고. 이란 말이다. 당신들의 살인자 괴물로부터. 이거 지문 나왔나요, 편지에서? 안 나왔어요. 당연히 안 나왔겠지. 네. 지문 안 나왔겠지. 근데 버코이치가 여기 그 수사본부에만 신문 그 편지를 보낸 게 아니라 예. 그 뉴욕 데일리 뉴스 같은 신문사에도 다 편지를 보냈어요. 뉴욕 데일리에다 편지 쓰고도 77년 6월 22일 날 또 이 새끼 차에 앉아있던 두 사람한테 총을 발사해가지고 네, 주디라는 사람하고 두 사람 다 살긴 살았네요. 네, 총을 발사했는데 다행히 두 사람 다 살고요. 근데 점점 이제 한 달 뒤에 네, 또 합니다. 데이트하고 있던 맞아, 데이트. 바비와 스테이시에게 총을 쐈고요. 예. 그래서 스테이시는 결국 사망을 했고 그다음에 바비 같은 경우는 왼쪽 눈을 아예 실명을 했대요. 그럼 버코이치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예. 1953년 6월 1일인데요. 뉴욕 얼마 안 먹었네. 네, 네. 브루클린에서 사생아로 출생을 했는데 어머니가 베티 브로더예요. 유대인. 그다음에 그 토니 팔코라는 그러니까 아버지. 네, 친아버지라고 하는데 이게 좀 애매해요. 애매해요. 네, 일단은 그 베티 브로더하고 토니 팔코가 둘이 결혼을 해요. 그래서 그 사이에 딸 하나가 있었고요. 나중에 이제 둘이 관계가 깨지면서 이혼한 상태에서 이제 그 베티 브로더가 아이를 낳게 되는데 그게 바로 이 데이비드 버코이치예요. 그러면 이 버코이치는 저 팔코의 아이예요? 아니면 조세프 클레이먼이라는 또 재혼한 남자의 아이예요? 아마 팔코 아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딱 그 뭐지? 유부남, 그러니까 조세프 크레이먼이죠. 조세프가 난 이 아이를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아이를 어떻게 처리해라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어머니였던 베티 브로더가 나중에 버코이치를 딱 버리는구나 결국은. 네. 남자를 찾아가고 자기 자식을 버리는 거네. 네, 그래서 입양을 시키는데 그 유대인 부부한테 입양을 시켜요. 버코이치를. 네, 그래서 나단 버코이치예요. 그래서 데이비드 팔코 버코이치가 팔코가 중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 친아버지. 그다음에 버코이치는 그 지금 입양됐던 나단 버코이츠. 거기 그 성을 딴 부부한테 들어갔구나. 그래서 버코이치가 됐구나. 네, 본인은 데이비드 버코이치는 자라면서 자기가 입양된 걸 몰랐어요. 아, 그동안은 몰랐어요? 나중에 군대 가서 알았어. 잘 키웠다고 해요, 데이비드 버코이츠한테. 데이비드 버코이츠 같은 경우도 청소년기 때부터도 약간 좀 이상했대요. 성격 자체가. 그런데다가 14살 때 이제 입양했던 양모가 사망을 해요. 그때 이제 계모가 들어오는데 계모하고 사이가 안 좋았대요. 그러더니 양부가 18살에 이 버코이치가 18살에 계모하고 갑자기 플로리다로 떠나요. 이게 얘는 어렸을 때부터 이거 배우는 거, 이거 공부하는 거하고는 아예 담쌓고 이 도둑놈 기질이 있었다고. 도둑놈하고 그 또 방화, 네. 불 지르는 그런 기질이 있었다고 하고요. 야, 여기서 저 보고 깜짝 놀랐어요. 역시 이제 우리가 그동안 뭐 맨날 얘기했던 거, 그 암모니아 같은 걸로 물고기 죽이는 일을 많이 했다면서요? 네. 소독물 죽이는 거? 네. 암모니아로 암모니아 같은 거 풀어가지고 물고기 죽이고 물에다가. 그 다음에 또 있더라고요. 뭐 인꼬새한테 독극물 먹여가지고 죽이고. 네. 또 곤충 같은 거 잡아갖고 불 태워서 죽인다면서요? 네. 이거 전체가 다 동물학대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아, 교수님 아시죠? 그 연쇄살인범의 3대 맞아요.
방화, 그다음에 동물학대, 그다음에 야뇨증. 그래서 이 친구들 사이에서도 방화를 너무 좋아해서 방화강이라는 그 별명도 있었대요. 그때 당시에가 애정이 형성되는 그 시기라서 그런 그렇죠. 거 상관이 있는데요. 그 버코이츠 같은 경우는 또래보다 아이들이 몸집이 컸고요. 17살 때 IQ를 쟀는데 118. 그때 당시에는 그때 118이면 그때 당시에 교수님 높은 편이래요. 근데 그때 당시는 나쁜 정도가 아니라 좀 좋은 편이었고, 근데 뚜렷한 이유 없이 아이들 괴롭히고 폭력성 있는 아이로 사람들이 기억을 했고, 부모가 통제하기가 너무 어려웠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버코이치 가정 환경은 저희가 대충 설명드렸고요. 네. 아, 체포로 갈까요? 근데 버코이치가 잡힌 건 교수님 이 편지 때문입니다. 결국 편지네요. 근데 그 편지 아니에요. 네. 저 언론사에 보낸 편지나 경찰한테 보낸 편지 때문에 잡힌 게 아닙니다, 이게.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될 즈음이었어요. 예, 예. 그게 1977년 4월 10일쯤에 예. 이 그 버코이치가 예. 이곳에 살고 있던 사람한테 샘커라는 사람한테 그 익명의 편지를 보내는데 버코이치가 네. 왜 보냈죠? 당신 걔 너무 시끄러워. 그리고 나서 9일 있다가 또 보내요. 이번에는 너 왜 걔 관리 제대로 못해? 그러면서 막 그 샘커를 비난하고 협박하는 거예요. 이때 커가 편지를 경찰한테 신고했는데요. 네.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네요. 네. 근데 이게 편지만 4월 10일, 19일 온 게 나중에 4월 29일 날요. 교수님 갑자기 예. 샘커가 그 편지를 받았던 사람이 갑자기 뭐가 밖에서 꽝 하는 총소리 들었죠. 네, 한 발 펑 하고 총소리가 나는 게 들려요. 그래서 나가봤더니 자기 개가 총 맞아서 죽은 거죠. 네. 그러면 이건 버코이치가 쏴 죽였을 가능성이 거의 100%잖아요. 네. 자, 경찰에다 다 신고했죠. 네. 이제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 시작했겠고. 네. 걔는 그나마 다행인 게 살아났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있다 6월 달에 있잖아요. 네. 6월 10일 날 아까 그 버코이치가 카사라라는 그 집에 새들어 산다 그랬잖아요. 잭이라는 사람 집에 이제 네, 새들어 네. 살았죠. 잭 카사라. 네, 거기에 또 이 버코이치가 편지를 보내는데 네. 이번엔 익명으로 안 보내요. 샘커의 이름으로 보냈네. 아까 네. 그 이웃집에 샘커를 그 사람 이름을 도용해하고 잭 카사라라는 자기 집주인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네. 이때는 네. 당신이 집에서 떨어졌다고 들었는데 아유 내가 유감을 좀 표현한다라고 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그 쾌유를 하길 바란다라고 하면서 거기다 봉투 안에다가 근데 그 세퍼트 사진 있잖아요. 예. 개 사진을 하나 동봉해가지고 보냈대요. 왜 그랬지? 이게 약간 망상 같은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름은 저 샘커가 보내는 걸로 했는데 편지 말미에는 샘과 프랜시스라고 또 썼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오는 샘은 지 머릿속에 늘 상존하는 이 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정작 이제 그 제카사라 같은 경우는 아니 샘 다친 적도 없는데 이런 편지 받으니까 황당하잖아요. 그러니까 샘카라는 사람한테 찾아가요. 아니 당신 나한테 왜 이런 편지를 보냅니까? 그랬더니 나 보낸 적 없는데요. 이게 뭐.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놈이 네. 자기 집주인이 떨어지기를 바랬었나 봐 머릿속에서 늘. 샘커 가족, 그다음에 카사라 가족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렇지. 뭐 서로 토의를 했대요. 근데 그때 갑자기 그 카사라 아들이 스테판 카사라인데 스테판 카사라. 근데 좀 이상한 사람 하나 있어요 그러더래요. 우리 집에 살던 남자 중에서 이상한 사람이 있다. 데이비드 버코이치라는 남자애가 있었는데 버코이치가 네. 있었는데 걔를 굉장히 싫어한다. 성가시하고 싫어한다. 데이비드 버코이치라는 사람이 좀 의심스럽다. 근데 경찰에 딱 이제 수상하다라고 신고를 한 거죠. 야, 이거 두 가족의 어떤 그 토의 끝에 이 한 놈이 이제 버코위치가 수면에 떠오르는 거네요. 뭐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 경찰서에서 담당 경찰서에서 특별수사본부에 이런 사람이 있는데 당신들이 쫓고 있는 살인마랑 또 생긴 것도 비슷하다. 나이라든지 키라든지 체격 같은 거. 네. 그러면서 제보를 한 거예요. 이때 그렇게 이제 용의자 선상에 올라가고 수사가 진행되는 8월 6일 날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이 버코위치가 아래층 살던 크레이그 글래스먼 집에다가 불을 질렀네. 여기도 편지를 받았던 거지, 익명. 이것도 익명 편지 같은 걸 또 받아 쓴 모양이다. 그러니까 편지 쓰고 개총 쏘고 편지 쓰고 불 내고 막 이러니까 이 일대에서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이걸 이제 경찰에
그 신고를 해서 이게 하나하나씩 모인 거였고요. 그러고 나서 8월 8일입니다. 예. 버코위치 딱지 나왔지? 네. 그 봐요. 그 인적사항 나온다니까. 그래서 바로 데이비드 버코위치를 찾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잡으러 갔는데 8월 10일 날 아파트에서 잠복하고 있었네요. 네. 그래서 이제 아파트 기어 들어오는 거 이제 체포했고. 근데 그때는 그때 24살이에요. 우체국 직원이었다네 걔가. 버코위치가 우체국에서 일하고 있었을 텐데 딱 그 웃으면서 그랬대요. 아, 뭐 하다 이제 와요. 나 미치겠다. 뭐하다 이제 오는 거야? 응. 그래서 네. 이름을 딱 물었대요. 당신 이름 뭡니까? 그랬더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유, 당신이 알 거 아니야. 당신들이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 경찰들이 모릅니다. 말해 주십시오. 딱 그랬더니 나쌤 데이비드 버코위치 딱 이랬대요. 체포되고 나서 범행 이 사람 아주 순순히 털어놨네요. 2,000건 그 자백했다고 그러는데 이거 아까 그 김유희 프로파일 말씀하신 게 맞아요? 노트에다가 불의 형태 네. 뭐 이런 것까지 구체적으로 적어놨어요? 네, 쓰레기나 폐옥에다 붙이고 나서 어떻게 불이 붙는지 그걸 관찰을 했대요. 야. 그래서 소방차가 어떻게 와서 소방 활동을 하는지 그걸 보면서 자유행위했다는 거 아니에요? 방화하고 자유행위는 사실은 같이 갑니다. 근데 이게 또 왜 샘커라는 사람을 그 공교롭게 이름이 샘커잖아요. 그 네. 개 주인. 네. 그 사람을 갖다 또 찍어다 붙여갖고 그 한동안 애매긴 모양이더라고요. 저 사람이 나 살인하라고 시켰다. 그러니까요. 샘커라는 남자로부터 살인 명령을 받아갖고 근데 더 웃긴 거는 그 전달해준 게 걔래요. 개라면서요. 걔가 개를 통해서 짖으면서. 전달을 받았다며요. 네. 샘커. 그러니까 샘커가 걔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전달을 받아갖고 지한테 와서 계속 사람 죽이라고. 시킨 거예요? 네. 이건 내가 볼 때 일부러 한 거예요. 네. 예? 황당한 얘기이지 빠져나가지. 근데 이거 이렇게 얘기했다가 나중에는 그 얘기 거짓말이라고 자백했죠. 그러면서 자기 샘커가 시킨 거 사실은 아니다. 그러면서 그때 다부터는 또 악마가 날 시켰다. 쌤이 날 시켰다. 막 이렇게 예, 뭐 예, 얘기를 왔다 했다고 갔다 하는 해요. 근데 의외로 재판 과정에서 내가 한 거 다 맞다라고 음. 인정을 했다고 합니다. 변호인 측 정신과 의사들은 실제로 이 사람 정신분열이라고 했는데 검찰 측에서는 분명히 그래 과대망상은 있는 건 맞다. 얘가 망상은 있는 건 있지만 그렇다고 정신분열처럼 인지 능력이 없거나 통제 능력이 없는 건 아니다. 생각하는 건 정상이다. 라고 반박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아마 그 변호사 측에서 정신 이상이라고 주장했던 그 아브라함 함슨 박사가 있었대요. 근데 이 사람 진짜 약간 정신 분열에다가 그 전형적인 살인 광인에다가 방화범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신을 표현하기 위해서 방화를 저지른 거다. 그러니까 2,000건이나 저지른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법정에서 365년 받았어요? 근데 최근에 찍힌 사진 보면 그냥 되게 편안한 할아버지 같은 늙은 모습이에요. FBI 면담 얘기 해주세요. 사회 관심하고 집착, 그 언론이 나한테 보여줬던 그 있잖아요. 막 보도 나고 이런 게 나의 그 살인에 대한 환상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와 나를 살인하게 했다. 자기가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사회가 온통 연쇄살인범에 매혹된 것 같았죠. 나는 쌤의 아들이라는 로고까지 만들 생각이었어요. 로고를 만들 생각이었대요. 네. 근데 이 버릇은 정말 교도소가서도 못 버리나 봐요. 사람 죽인 거 자서전 쓰고 앉았어요 이게. Son of Sam Low라는 게 있어요. Son of Sam Low. 쌤의 쌤법이죠. 아들법. 이건 교수님이 설명을 해주실 건데 이게 버코위치 때문에 생긴 사실 맞아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자신의 범죄로 얻은 어떤 대중적인 인지도를 이용해 가지고 네. 그걸 가지고 발생한 수익이 범죄자한테 들어가는 걸 막기 위해서 77년도에 제정된 미국의 법이에요 이게. 버코위치가 체포되고 나서 출판사 두 곳하고 계약을 했대요. 근데 교수님 그 금액이 뭐냐면 네. 32만 5천 달러의 출판 계약하고 그 매크로빌 출판사가 25만 달러, 뉴욕 포스트 신문사하고 7만 5천 달러. 와, 그래서 32만 5천 달러의 출판 계약을 딱 맺어가지고 이게 이제 논란이 엄청 됐어요 이게. 네. 그러니까 뉴욕 뉴욕주 의회에서 77년 범죄로 인한 이득을 몰수하는 내용의 법 이거 Son of the Sam Low를 만드는 겁니다. 제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쌤의 아들법에 따르면 범죄로 인해서 수익을 발생할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거는 범죄자한테 돌아가는 게 아니라 네. 범죄 피해자 보상위원회가 있대요. 거기서 5년 동안 보관해서 네. 이제 그 사람들 유족들한테 원할 때 주는 거예요. 네. 오늘 그 해외 사례 쌤의 아들 데이비드 버코위치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뭐랄까요? 그 살인을 이 사람은 악령에 의해서 살인을 저질렀다고 하지만
본인의 어떤 기질적인 면과 환경적인 면들 어떤 이런 부분들이 합쳐졌고 그리고 나중에 최종이 가속화시켰던 것들은 대중의 관심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교수님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예.